네, 안녕하세요. 오늘 음식의 역사학 먹을 것이 곧 하늘이다라는 강의를 하게 될 김호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사 전공자인데요. 제가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주로 생활의 관점에서, 일상사의 관점에서 먹을 것에 대한 관심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식의 역사학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한번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대략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을 미리 조금 정리를 하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먹고 사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게 문제여서 조선 시대 때 이제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일반 백성들의 말하자면 삶의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마련이 되는데, 그런 일종의 실용의 정보들을 이제 국가가 수집을 해서 그거를 전파하고 알려주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하면서 먹을 것과 관련된 정보들이 어떤 방식으로 수집이 되고 유통이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식치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먹을 것과 역시 관련돼 있는데, 조선시대 때 음식은 단순히 음식으로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병이 들기 전에 음식으로서 보한다고 하는, 음식으로 예방한다고 하는 그런 정신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걸 세조 임금, 이제 이따가 말씀 다시 드리겠지만 세조가 식치론이라고 하는 데서 이걸 상당히 강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음식과 관련된 조선시대 사람들의 관념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쪽에서 얘기를 하고, 이 두 가지가 수합이 되면서 조선 후기로 가면 많은 일반 대중들이나 또 뭐 선비라고 할 수 있는 향촌 사족들이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고 지방 향촌에서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가야 되는 그런 많은 이제 일반 대중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림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살림 경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일종의 우리가 알고 있는 주경야독이라고 하는, 낮에는 뭐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저녁에 공부하는 이런 주경야독형 소민들, 학자, 대중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이들을 위한 책들이 저술이 되게 되는데, 그런 쪽으로 이 두 가지 실용의 정보와 식치의 관점들이 이제 수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인 식색, 식욕과 색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욕망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욕망을 절제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삶을 꾸려나갈 것인가 하는 이 절욕의 관점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욕망의 절제, 절욕, 이런 관점에서 오늘 강의를 풀어나가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용의 정보들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주된 조선시대 때 주된 산업이 되기 때문에 농사와 관련된 정보들을 백성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 이런 농상지표라고 하는 원나라 때 책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이제 백성들한테 나눠주는데요. 지금 여기 제가 표시한 여기도 보면 나복이라고 돼 있는 저게 이제 무거든요. 무를 어떻게 심어서 생활에서 쓸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한 겁니다. 이런 식의 각종 생활에서 저런 식재료들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농사를 어떻게 지어서 먹을거리를 증산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국가가 준비해서 백성들에게 이제 나눠줍니다. 여러분들이 잘 외우시거나 또 잘 알고 계시는 조선 초기에 농사직설이라는 건 역시 농사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국가가 잘 정리해가지고 백성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농사직설을 보시면 내용을 경지라고 하는 이 땅을 어떻게 갈 것인가, 또 각종 말을 심는 방법, 그러니까 말을 심는다든지 벼를 심는다든지 콩을 심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식량을 증산하고 기본적인 먹거리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국가가 나눠주게 됩니다.
국가만이 그런 일들을 한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일반 지식인들도 이런 일에 동참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조선전기에는 강희맹이라는 이제 학자이자 관료가 있습니다. 이분은 윗대 조상들로부터 그 물려받은 농장이 꽤 있어서 땅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금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쓴 잡록이라고, 뭐 지금 하면 에세이 같은 건데요. 금양에서 쓴 일기 같은 그런 금양 잡록이라고 하는 글을 보면, 금양은 지금 시흥, 금천구 뭐 요 일대가 금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양반이 가지고 있었던 또 그 농장이 꽤 큰 게 있어서 거기서 이제 농사짓는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적으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또 농사를 상당히 잘 짓는 그 농부들로부터 전해 들은 그런 기술들을 수집을 해서 백성들한테, 일반인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이 글을 쓰게 됐는데요. 여기도 보면 기본적으로 관자나 순자의 이제 경전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부지런한 데 달려 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지런하면 죽지는 않을 수 있다. 먹고 살 수는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농부는 경작을 그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끊임없이 이 농사에 열심히 전력을 해가지고 먹을거리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먹을거리가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이어서 보면, 선비는 뜻을 이루면, 이게 이제 뜻을 이룬다는 얘기는 과거 준비를 해서 고시 패스를 해가지고 관료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녹봉을 가서 받아 먹을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신의 힘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다. 농사를 짓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 말고는 자급할 길이 없기 때문에, 농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본적인 생활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뭐 관료 예비군이라고 할까, 그런 사람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지식들입니다. 특히 왜 이렇게 기본적인 먹거리가 중요하냐면, 사람이 자급하지 못하면 예의 염치가 확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맹자가 이야기하는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는 그 말을, 경전에 있는 그 말씀인데요. 항산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의 언어로 바꾸자면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기본소득이 없으면 구차해지고, 하지 않아야 될 일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염치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먹을거리가, 기본소득을 갖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염치를,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건 그 이후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내내 국가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염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했는데, 염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항산을 갖다가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산을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인 먹거리를 스스로가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강희맹이라는 이 양반도 기본적으로 이런 항산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 농사 기술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종자에 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어야 일반 사람들이 그런 걸 통해서 항산을 갖다가 준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먹거리를 챙기기 위한 기본적인 자원입니다. 이게 없으면 궁극적으로 항심이 없어지게 되고, 항심이 없다는 얘기는 예의염치를 모르게 되고, 예의염치를 모르게 되면 조선시대 유학에서 말하는 군자가 될 길이 요원해집니다. 군자가 될 길이 요원해진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농사를 잘 지어서 먹을거리를 챙기는 그런 일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양잡록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 곡식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요. 수십 종의 이 정보들을 수집해놔서 알려주고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한 가지, 제일 앞에 있는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곡품, 이 종자 이제 곡식에 대한 여러 가지 품종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저도 빨리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구항되오리라고 이제 제가 여기도 옮겨놨는데, 말하자면 까끌하기가 없고 뭐 쌀이 희고 연하고 기름지고 마르지 않는 밭에 합당한데, 3월 상순 얼음이 풀리자마자 바로 심어서 빨리 조도니까 빨리 거둬서 먹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심으면 구항에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종류의, 여기 보면 차조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여러 가지 품종들이 여기 이제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농사와 관련된 또는 먹을거리와 관련된 정보들을 정부가 제공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이런 그 기본적인 자연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없으면 삶을 돕는 물건들을 오히려 삶을 해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은 무엇이 제대로 된 뭐 약재인지 혹은 곡식인지 이런 자연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뭐 예를 들어서 독초인 줄도 모르고 주워 먹게 되고 뭐 끓여 먹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삶을 돕는 물건들이 삶을 해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잘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이제 드리면 그 약재와 관련돼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15, 16세기에 조선 전기죠. 15, 16세기에는 사또들이 말하자면 왕을 대신해 가지고 지방에 가서 작은 왕으로 그 지역을 이제 관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당시 사또는 행정관료로서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의술도 공부하고 농업기술도 공부하고 뭐 각종 뭐 자기 백과사전 공부를 다 해가지고 내려가서 이러저러한 그 백성들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이제 사또들의 임무였는데요. 이종준이라는 양반이 의성의 사또가 되어서 내려갔을 때도 저분이 말하자면 의성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의 약재를 개발해 가지고 치료약을 한번 개발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잡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활인신법이라고 하는 명나라 태조의 아들인 주건이라는 사람이 지은 말하자면 의서이자 뭐 생활의 수양서 같은 책인데요. 이 활인신법이라는 책에 말하자면 자금단이라는 약재의 산자고라는 약재가 들어가는데, 이 풀이 들어가는데 이제 중국 책에 써 있는 산자고라는 이 풀을 가지고 저 풀의 뿌리를 가지고 짓지어서 무슨 약을 만들면 뭐 바르면 종기가 낫고 먹으면 중풍이 치료되고 뭐 감기도 낫고 거의 뭐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이제 약물이었던 거예요. 이 자금단이라는 이 약물이. 근데 그 주재료가 산자고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산자고라는 약은 중국 책에 보면은 활인신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부추랑 비슷하고 흰색이고 2월에 싹이 돋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이 돼 있는데, 문제는 뭘까요? 저 산자고가 조선 들판에 나는 어떤 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 풀을 알아야 저걸 뜯어다가 약을 갖다가 이제 뭐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농서를 사고 의서를 사고 각종 자연 정보에 대한 책을 사들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응용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들판에 나는 어떤 풀, 어떤 식물, 어떤 곡식이 그것과 일치되는지를 다 연구를 해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하는 과정이 굉장히 조선 전기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약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산자고를 갖다가 다려 먹어라 이렇게 돼 있으면 산자고를 다려 먹을 방법이 없죠. 산자고가 어떤 풀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산자고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중국 시장에 가서 산자고를 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중국 시장에 가서 사면 벌써 저게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질 거고 일반 사람들한테는 저것을 활용할 도리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또들이 발을 벗고 나서서 이 산자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런 내용을 가지고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또는 1년 동안 이게 마산인지 뭐 까치 마늘인지 이게 산자가 이게 마늘 산자거든요. 그래서 까치 마늘인지 말 마늘인지 뭐 이런 거를 죄다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가 결국은 본초 등을 연구하고 산과들로 이 산자고라는 풀을 찾아 나선 후에 농촌 아이들이 말하는 까치 마늘이 이거와 같다는 걸로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저 약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정보들이 실제로 이종준이라는 지식인에 한해서 국한돼 있다면은 저걸 활용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은 이제 이게 산자고의 산자고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이종준이라는 그 양반 그 사또는 자기가 직접 연구한 것을 씨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개화해가지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씨가 떨어지는 이 과정을 자기가 책으로 써서 산자고라고 하는 것이 어떤 풀인지에 대한 연구서를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한테
나눠주게 됩니다. 이런 정보들이 축적이 되면 될수록 이제 점점 자연에 대한 지식과 먹을거리에 대한 지식과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그런 그 이야기들을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이 문경에, 경상북도 문경에 태촌 고상한이라는 양반이 이제 살고 계셨는데요. 이분은 부인께서, 한 마을의 어떤 부인께서 유방에 종기가 생긴,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유방암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병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재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본인이 의서를 갖다가 읽어보니까 포공령이라고 하는 풀을 짓지어서 바르거나 그것을 달여서 먹으면은 유방의 종기가 치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학서를 이제 공부해서.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공령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의 어떤 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기 부인을 갖다가 치료를 할 수가 없게 돼서 결국은 돌아가시고 말았거든요. 근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가 조선을 도우러 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명나라 군대들이 조선에 주둔할 때 결국은 군의관들을 데리고 조선에 오게 되는데, 이 군의관을 만나서 자기가 이제 이 포공령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저거를 알았다면 그때 유방에 종기가 나서 죽은 부인을 살릴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 중국의 군의관에게 이 포공령이라는 약재를 내가 알지 못해서 이런저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묻자, 중국 병사들이나 그 중국 군의관이 막 웃으면서, 아니 여기 지금 여기 길가에 저 널려 있는데 왜 저걸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르친 게 뭐냐면 민들레였다는 거예요. 민들레를 갖다가 다려 먹고, 민들레 그 하얀 그 줄기를 꺾으면 나오는 수액을 바르고 뭐 이렇게 하면 치료가 됐었는데 그거를 모르다니 하면서 이제 웃었다는 거거든요. 이만큼 민들레라고 하는 간단한 풀이 중국의 의서나 농서에 나오는 포공령이라고 하는 한자로 써 있는 그 풀하고 식물하고 같은 것인지를 매칭하는 그 작업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런 작업들을 거쳐서 조선의 먹을거리, 조선의 약재, 조선의 식물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고 이게 확산이 돼야만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허준의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책이 왜 대단한 책이냐고 하냐면,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녹두랑 비슷한데 함경도에서 나온다, 이런 지역에 관한 각종 정보들과 중국 의서들에 있는 내용들을 매칭시키는 그런 일들이 여기서 완결이 됩니다. 강활이라고 하는 약재는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에서 나온다든지 이제 이런 정보들을 매칭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중국에서 약재를 사오지 않고 조선에 있는 식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죠. 또 동물의 경우에도 대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동북해에서 난다든지, 또 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경상도와 양남이죠. 경상도와 전라도 그리고 제주도에서 난다든지, 이런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하고 그런 것들을 알려줌으로써 이제 그 먹을거리에 대한 정보들이 점점 집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보들을 국가가 어떻게 수집을 하느냐? 그건 이제 지리지라고 하는 것, 읍지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통치의 데이터들을 정부가 수집을 하고 이걸 다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세종실록 지리지라고 하는 것이 그런 작업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세종실록 지리지라고 하는 건 조선 전국 팔도에 있는 각종 먹을거리, 인구 정보, 뭐 여러 가지 뭐 군인 정보, 토지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수합을 해가지고 이 정보들을 모아놓은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제주라고 하는 걸 제가 예를 들었는데, 제주에는 뭐 밥뼈와 기장과 콩과 메밀, 밀보리 이런 것들이 주로 자란다고 하는 그런 정보들을 이제 수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연산물 중에는 거북의 껍질이라든지 표고라든지 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자란다고 하는 그런 정보들을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집은 앞서 말씀드린 조선 전기에 비해서 조선 후기 16세기로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그런 정보들이 더 정교해지고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6세기 후반에 제주도 쪽을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세종실록 지리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이 여기 이제 수집이 되어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제주에는 호랑이, 표범, 곰과 같이 사람을 해치는 짐승이 없다는 그런 정보들과 함께 거북 껍질이라든지 소라 껍질 같은 경우도 산출 지역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우도, 가파도, 대정 이런 데서 이게 정확하게 산출이 된다고 하는 정보들을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또 제주에서만 산출되는 감과 귤에 대한 정보도 더 세밀해지고, 이런 정보들이 확산이 돼야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기본적인 항산을 준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생활의 기초 데이터베이스로 쓴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에 대한, 식물에 대한, 농업에 대한 각종 지식들을 수합을 하고 그것들을 나눠주고 제공함으로써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항산이라고 하는 먹을거리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더 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희맹이라고 하는 그 개인이 아까 금양정묘이라고 하는 책을 쓴 것처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또 책을 만들고 또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저 일반 사람들에게 제공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또들이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제 맡아서 하는데요. 가령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6세기에 이제 이런 그 제주도에 대한 이런 정보들은 18세기 가서 이 제주 목사로 왔던 이영상이라고 하는 저런 학자에 의해서 훨씬 더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한박물이라고 하는, 제주도에 자기가 목사로 와서 어떻게 하면 제주도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단지 와서 행정적인 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은 오셔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짐승들, 초목들에 대한 정보들을 쭉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하는 일종의 식물학자, 생물학자처럼 자기가 저런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생태들을 변증하고 이런 자료들을 제공합니다. 정리하고 또 이건 이 책들은 다시 중앙으로 올라가서 또 중앙에서 쌓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분은 고래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서 직접 고래를 갖다가 들여다보고 고래에 대한 정보를 갖다 쓰기도 하고, 또 뭐 다양한 제주도의 뭐 오미자라든지 산속에 나는, 한라산 속에 나는 그런 풀들을 연구해 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때 기본적으로 먹을 것과 관련된 지식들을 어떤 식으로 쌓아가고 나누고 또 교류하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주는, 그런 얘기해주는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식치라고 하는 그 하나의 조선 전기의 음식과 관련된 문화로,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종의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 식치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전순이라고 하는 세조대 그 어이였는데요. 이 양반이 쓴 식료 찬요라고 하는, 음식으로 치료하는, 찬요라는 것은 앱스트랙트, 뭐 엑기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하는 일종의 뭐 식이요법서라고 할 수 있기도 하고 의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책을 저술하셨는데요. 여기도 보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음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약으로 치료하기보다는 음식으로 기본적으로 사람의 몸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먼저 음식으로 치료하는 것을 우선하고, 음식으로 치료가 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이제 약으로 치료한다. 그만큼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잘 먹어서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비싼 약재를 사 먹는 것보다는 오곡이라든지 오육이라든지 뭐 야채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그런 살아있는 식재료를 가지고 병을 치료해야지 어찌 마른 풀과 죽은 뿌리의 그 치료법을 구하겠느냐. 기본적으로 음식으로 생활에, 건강에 기본적인 체력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과 관련된 중요한 조선시대 때 핵심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 중에 이 식치라고 하는, 음식으로 기본적으로 사람의 체력을 기르고 또 건강을 유지한다고 하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뒤에서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렇지만 과하면 이제 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음식과 관련해서
매우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많이 적습니다. 이 식치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의 몸을 잘 돕고 예방하고 약을 먹기 전에 음식을 가지고 기본적인 생활을 꾸려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관념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대표적으로 잘 드러난 책이 김유라고 하는 안동 광상입 씨 집안에 지금 수은자빵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요리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걸 요리책으로 봐야 될지 의서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생활 백과로 봐야 될지 뭐 다양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면 기본적으로는 음식을 가지고 몸을 잘 보하고 약은 그 다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식치의 개념하고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수은이라고 하는 건 음식이란 뜻이거든요. 음식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란 뜻이거든요. 수은자빵이라고 하는 이분께서는 이 수은자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계절에 맞는 음식이라든지 또 체질에 맞는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종류의 음식에 대한 정보들을 자기가 정리하고 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종의 손님들을 이렇게 집으로 초대했을 때도 그 손님들 가운데 뭐 위장이 약하다든지 뭐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대접할 때 이러저러한 음식들로 대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도 적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음식만 관련된 게 아니라 생강을 갖다 심는 방법이라든지 가지를 갖다가 보관하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생활의 지혜들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조선시대 전기에 조선 전기에 일종의 향촌에 살고 있었던 양반들이 어떤 방식으로 음식을 활용하고 음식과 관련된 식재료를 준비하고 또 이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은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광상입 씨 가문의 하나의 양생훈으로 쭉 그 전달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도 지금 보면 술 빚는 법, 이 술도 일종의 약주로 약의 개념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후손인 김광계라고 하는 저 아까 김유라고 하는 분의 후손인데요. 한 100년 뒤에 태어난 양반인데요. 임진왜란을 겪고 병자호란까지 겪고 사셨던 양반인데, 이분이 남긴 매원일기라고 하는 일기책에 보면 그 위에서 수은자빵과 연관돼서 집안에 전해오는 양생운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신시 이후에는 건강하기 위해서는 신시 이후에는 밥을 먹지 않는다. 신시라는 건 지금 오후 서너시거든요. 그러니까 서너시 전에 밥을 먹고 저녁 때는 밥을 먹지 않는 거죠. 그런 것이 건강한 하나의 식이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녁을 먹지 않는 걸로 양생의 비법을 삼는다든지, 이게 이제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식치, 식이 이런 것과 관련된 방법들이거든요. 또 노인이 될수록 숙면을 취하고 음식을 알맞게 먹고 몸을 피곤하지 않게 해야 이제 양생의 대법이라든지, 음식은 가능하면 싱겁게 먹어야 한다든지 맛을 강하게 먹는 것이 매우 건강에 나쁘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그 앞에 있는 수은자빵으로부터 쭉 이어져서 이제 이 집안의 음식을 갖다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어떻게 음식의 맛을 추구할 것인가 하는 것과 연관되어서 내려오는 정보들입니다. 이런 그 음식과 관련된 식치라고 하는 것은 경상북도 지역의 이른바 양반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 유이 이석간이라고 하는 분을 한 분 소개하고 있는데, 영주 사람입니다. 경북 영주의 이석간이라고 하는 저분은 고시를 패스해가지고 중앙의 한성부에 가서 잠깐 일을 했었는데 정치가 잘 뜻에 맞지 않자 자기 이제 동네로 돌아와서 그 의국 재민로라고 하는 백성을 구제한다는 뜻이죠. 이 병원, 지방에 있는 병원인데요. 이 지방 병원에서 유학자이면서 의사라고 해서 유의라고 보통 부르는데 유의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분의 명성은 퇴계 선생님께서도 자기가 몸이 안 좋고 나갈 때 늘 이석간에게 가서 자신의 처방을 갖다 받고 식이요법을 받고 그랬다고 하는 걸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이제 지방에서 경북 영주 지역을 중심으로 안동, 봉화 이쪽에서 활동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이런 분들도 지금 이석간 경험방이라고 하는 책을 남기셨는데, 여기도 보면 자신이 경험했던, 이건 의서입니다. 이 양반의 의서이긴 하지만 이 의서에도 상당 정도의 내용이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본적으로 치료하고 몸을 보호하고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식치에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녹두죽은 오장을 조화롭게 하지만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라든지, 오리는 위를 튼튼하게 한다든지, 붕어는 어떻다든지, 또 야채라고 하는 것은 날로 먹지 말아야 한다든지, 이런 음식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자신의 책에 적어서 이걸 또 유통시키고, 이 책은 조선 후기까지 상당히 여러 차례 업데이트가 되면서 필사돼서 많이 번지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정보들이 쭉 확산이 됩니다. 그럼 이런 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먹을거리를 추구하고 또 어떻게 몸을 잘 보호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지식들을 조선시대 양반들이, 사족들이 이제 축적을 해나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퇴계의 활인신법으로 알려져 있는 저 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나라 태조의 아들 주건이라는 사람이 썼던 중국 명나라 때 활인신법이라고 하는 저 책입니다. 저 책은 일찍이 조선에 들어와서 많은 사족들의, 사대부들의 건강법으로 활용이 되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체조를 통해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한다든지, 또는 호흡법을 통해서 호흡을 참고 오랫동안 숨을 참음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는 또 호흡법이 있습니다. 뭐 이런 호흡법을 가지고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지금 이 체조법 같은 것들이 여기 적혀 있는데요. 이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근데 여기에는 아주 상당히 흥미롭게도 음식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기본적으로 또 체력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잘 적혔습니다. 제가 두 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유죽과 마죽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여기에 적혀 있는 이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그 원본을 이렇게 옮겨 놓으면, 우유는 독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좋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익히면 허하고 여인 사람을 보하고 답답하고 갈증을 그치게 하며 또 피부를 윤택하게 하는 음식이니까 이걸 가지고 죽을 만들어 먹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통 죽을 끓이다가 반쯤 익으면 쌀끓음물을 버리고 이걸 부어서 이 죽을 만들어 갖고 이제 복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의서라고 하기도 그렇고 요리서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게 다 뒤섞여 있는 그런 정보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가지고 퇴계 선생도 아마 우유죽을 드셨을 것이고요. 이 아까 말한 이석간 이런 양반들도 다 저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신의 건강을 유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죽이라고 하는 것도 많은 밭에서 기른 것보다는 산에서 나는 것이 좋다. 산에서 캐 가지고 이걸 가지고 죽을 끓여서 꿀 같은 걸 넣어서 먹으면 이것도 상당히 그 건강에 좋다고 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지금도 안동 가면 안동마가 유명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마 다 오랫동안 이런 마죽을 사용하고 심고 하는 그런 것과 관계돼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전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과 관련돼서 활인시법에는 오미를 매우 박하게, 담담하게, 싱겁게 먹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강하게 먹으면 항상 오미가 과하게 되면 항상 그와 관련된 장부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맛이 지나치면 비장을 상하고, 매운맛이 지나치면 간을 상하고, 뭐 짠맛이 지나치면 심장을 상하고,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강한 음식을 먹으면 그것과 연관된 장기들이 손상을 입기 때문에 담담하고 싱겁고 과하지 않게 이렇게 먹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오래되면 결국 질병이 되어가지고 돌이킬 수 없다 하는 얘기들을 알려줍니다. 이런 것들이 조선 후기로 가면 이제 일반 생활 서적에 적혀서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건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조선 전기에 이런 음식과 관련된 정보들이 이런 방식으로 수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16세기에 식치와 관련된 이런 정보들은 17세기, 16세기 말 17세기로 넘어 임진왜란을 전후로 해서 17세기로 넘어가면서는 어떤 이제 유행이 생기게 되냐면, 조선시대 때 전쟁도 겪고 또 여러 가지 그 당쟁에 또 이런 그 폐도 보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관직을 버리고 제야에 은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명나라 때
제야에 은거하는 사람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한정이라고 하는 이런 일종의 풍속인데요. 명나라의 풍속인데 저게 조선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직에 나가기보다는 지방에 은거하면서 자신의 삶을 잘 그냥 돌아보면서 하는 한정의 삶을, 한정의 섭생을, 양생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와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선비가 세상에 나가서 꼭 벼슬을 하지 않고 은거에서 세상을 피하면서 은거에서 살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천수를 다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은 삶이다라고 하는 식의 한정을 추구하는 삶 속에서 음식 문화를 추구하는 것과 식치 문화가 이제 결합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허균의 한정록 같은 데는 이제 바로 그런 정보들이 여기 수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저력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욕망 중에서 음식과 색이라고 하는 식색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욕망인데 그것을 잘 절제함으로써만 장수할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명나라 학자들의 이야기를 다 모아가지고 이런 섭생의 양생의 방도가 되는 일종의 식치요법들이 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밥을 만들어서 먹는다든지 고기는 푹 익혀서 먹는다든지 술은 조금 마신다든지 이런 식의 삶의 묘법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또 음식 같은 것들도 다양한 버들잎과 오동잎을 뜯어서 즙을 내서 밥물로 사용하는 청정반이라는 게 중국에서 유행했던 모양인데 저런 것들이 이제 또 허균의 작품을 통해서 조선으로 소개가 되고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조선 시대 선비들에게 향촌 사대부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허균 같은 사람이 정리를 해서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허균은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 사람인데요. 본인이 집안은 가난했지만은 선친이 살아계실 적에 여러 가지 별미들을 예물로 바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다양한 음식들을 먹어볼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은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별미를 먹어볼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허균이 지은 책에는 조선에서 나는 여러 가지 별미들에 관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방풍죽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강릉 지방에서 나는 방풍, 갯방풍이라고 하는 풀을 뜯어서 그걸 가지고 죽을 만들어 먹는다든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중국에서 저런 한정의 삶을 즐기는 선비들의 풍속이 조선으로 넘어와서 조선의 허균 같은 선비들의 학자들에 의해서 또 강릉 지역에 있는 풀을 어떻게 이용해서 저런 자신의 삶의 하나의 뭐랄까 즐거움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이제 지식으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정록이라고 하는 걸 보면 중국 책을 보면서 조선에서 나는 풀을 가지고 또 응용도 하고 이렇게 갑니다. 들죽이라는 것은 혹시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들죽은 북한에 가면 들죽술이라고 하는 유명한 술이 있습니다. 들죽술이라고 하는 이 들죽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복분자 같은 그 베리 종류입니다. 뭐라 그럴까요? 저 영어로 빌베리라고 하기도 하고 블루베리라고 하기도 하고 블랙베리라고 하기도 하고 일종의 베리 종류인데요. 백두산 산자락에서 자라는 그런 베리입니다. 저 베리를 가지고 뭘 했을까요? 지금은 술을 만들어서 복분자 술 같은 들죽술을 만들어서 이제 북한의 아주 유명한 특산물이 되었는데요. 허균은 저 들죽을 백두산 쪽에서 나오는 들죽을 가지고 떡에다가 켜켜이 발라가지고 저걸 떡 사이사이에 저 베리를 갖다 넣어서 아마 떡을 찐 모양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하면은 딸기잼이나 복분자잼을 바른 떡 같은 그런 종류를 이제 먹기도 하고요. 저놈을 꿀하고 끓여가지고 이렇게 젤라틴 같은데 굳혀서 또 잘라서 젤리 같은 걸로 먹기도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들죽을 허균은 상당히 흥미로운 음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가면 그런데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조선 후기로 가면 저 들죽은 구황식품으로 완전히 전환하게 된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을 때 저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음식으로 변하게 되지 한정의 삶을 즐기는 무슨 여유로운 이제 그런 음식이 아닌 게 되는데요. 어쨌든 적어도 이 허균의 시대 17세기 초반의 시대에는 이런 다양한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선의 식재료들을 이용해 가지고 또 삶을 즐기는 그런
것과 관련된 정보들이 허균의 책을 통해서 또 유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조선 후기로 가면 이제 점점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이제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산림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가면 이제 18세기로 가면 많은 사람들 중에 양반이 되고 고시 패스를 통해서 그 과거 시험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에 도전하지만 또 떨어지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경야독을 하게 되고 실제로 농사를 지면서 그 관료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스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그런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 백사 이항복의 글을 오늘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풍속은 중국과 달라서 귀천이 정해진 분수가 있어서 천한 자는 아무리 총명하고 특수해도 사가 되지 못하고 귀한 자는 아무리 어리석어도 농사를 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사지를 게을리해서 부모의 봉양을 돌보지 않는 것이 불효라고 하는데 지금 선비가 되어서 놀고 먹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비들도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 먹거리를 갖다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김한국이라고 하는 양반이 정치에서 이제 유배가 돼가지고 여주에서 살 때 한 톨의 쌀도 허태이 하지 않으면서 저걸 갖다가 갈무리했다든지 율곡이라고 하는 양반도 대장간을 일으켜서 호미를 만들어서 팔면서 생활을 했다. 생활인으로서 충분히 해야 된다. 이걸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제 자기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저 얘기를 백사이항복이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두가 다 관직에 나가려고 하지만 관직에 다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지방의 사대부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농사도 짓고 호미도 만들고 하면서 생활에 항산을 스스로 만들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농사를 짓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래서 살림에서 재하에서 어떻게 관료가 되지 않으면서 잘 살 것인가 하는 것이 화두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때 앞서 말씀드린 허균의 한정의 삶이라든지 식치 정보라든지 조선 정보가 만들었던 농사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수합이 돼서 생활의 정보로 제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다가옵니다. 이때 산림경제라고 하는 책들이 이른바 재하에서 어떻게 하면 생활을 영위할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된 음식을 만들고 농사를 짓고 음식을 만들고 식재료를 준비해서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책으로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도 은퇴한 후에 농사를 지려고 했는데 옆에 있던 부인이 와서 어떻게 이런 잣다란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렇지 않다. 이제는 녹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농사를 지어야 된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관직에 나가면 녹봉을 받지만 은퇴하면 농사를 져서 생활하고 또 관직에 나가지 못하면 애초에 농사를 잘 져서 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모든 사대부들이 농사를 지어서 자기 먹거리를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18세기 잘 알려진 실학자로 알려진 성호 이익이라고 하는 성호 이익의 글에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성호 선생의 성호사설이라는 이야기를 책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책의 한 구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근래에 백사 이항복 선생의 백사집을 읽었다. 이 책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가 쓴 편지 한 장에는 참으로 도리를 얻은 글이 있었는데 이게 직접 보고 얻은 것이 아니고는 이렇게 통쾌하게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 뭐냐? 초학의 선비들로 하여금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아야 될 내용인데 무슨 내용일까요? 결국 고시 공부를 하고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그래서 관에 나아가면 녹봉을 받아서 월급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백사 이항복 선생처럼 농사를 지어서 자기 삶의 기본적인 먹거리를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 참으로 공경할 만한 이야기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먹거리를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 성호 선생이
우연히 내가 병중에서 이 책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감탄해서 이 책을 나의 책에다가 옮겨 적어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조선 후기로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관직에 나아가려고 하지만 관직에 나간 사람은 일부였고 또 일부 외에는 녹봉을 받을 수 없고, 그렇다면 결국 자신의 먹을거리는 자신이 다 준비하고 그런 걸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가 있다면 이제 수집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18세기에 가면 상당히 많은 제야의 지식인들이 이제 주경 야독을 삶의 하나의 행태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한 생활 책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종합 백과사 같은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제 그 책에는 농사로부터 음식 만드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생활 백과사전이라고 할 만한 책들이 이제 18세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게 됩니다. 그것을 제가 18세기의 살림경제라고 하는 말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살림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관한 노하우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저 책만 하나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나는 자연인이다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 직장에 가지 않고 지방에 은거하면서 다양한 식재료를 얻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음식을 어떻게 갈무리하고 할 것인지에 대한 상당한 정보들이 이제 이 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 들어오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전기의 농사직설이라든지 이런 책에 적혀 있는 수많은 농업에 관련된 정보들, 또 음식을 가지고 병을 치료하고 어떻게 하면 음식을 가지고 기본적인 예방을 할 것인가 하는 식치에 관한 정보들, 또 허균과 같은 고상한 삶을 추구하면서 지방에 은거하면서 들쭉 복분자 떡을 만들어 먹던 그런 말하자면 약간은 살림의 호사스러운 그런 생활들, 이런 것들이 삶의 필수적인 지식으로 살림경제라고 하는 책으로 다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살림경제라고 하는 저 책은 이른바 향촌에 살고 있는 모든 주경야독하는 자들의 필수 서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저 살림경제라고 하는 책은 수도 없이 필사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저 책이 이제 활용이 되게 되는데요. 이른바 이 살림경제 시대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8세기가 그 살림의 경제다, 이런 이제 살림경제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확실히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일반 대중들이 이제 그 말하자면 과거 공부를 통해서 관료가 되려고 하는 욕구가 욕망이 더 확산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전 인민의 고시화라 그럴까요? 막 정말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면 다 고시 공부해가지고 관료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의욕들이 넘쳐나는 이제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꾸로 이제 저 주경야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말씀을 앞서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살림경제라고 하는, 이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산속에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아의 가정경제라고 하는 의미로 살림경제라고 하는 책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저자가 쓴 글에도 보면 사실 살림과 경제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라고 하는 것은 벼슬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이른바 경세재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다스리고 재민, 중생을 구제하고 이렇게 해서 정치를 하는 것을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것이고,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벼슬하지 않은 채 초야에서 이제 자신의 한 몸, 가정 경제를 잘 꾸려나가는 것, 가정 생활을 잘 꾸려나가는 것, 이제 이런 게 이제 살림인데, 그래서 이 두 개를 갖다 붙이는 게 상당히 어색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로 가면 이른바 살림에도 살림의 사업이 있다, 살림 경제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꼭 조정에 나아가서 관료가 돼가지고 경세재민하는 것만이 경제가 아니고요, 이른바 집안의 가정생활을 잘 꾸려나가고 패망하지 않도록 자식들을 잘 거두고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이렇게 해서 주경야독하는 그런 태도, 그래서 이른바 생활 독서인이 되는 것이죠. 꼭 고시를 패스해가지고 관료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먹거리가 있으면 어떻다고요? 기본적인 먹거리 위에서 책을 읽고 독서인이 돼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대거 늘어나게 됩니다. 오늘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기본소득이 있으면 책 읽고 양식을 쌓고 교양인이 되려고 하는 뭐 그런 정도의 뭐랄까 생활교양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조선 후기 가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조선 후기에 생겨난 하나의 중요한 변화고요. 그런 생활 독서인 또 사대부라고 주장하지만 고시를 패스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거 늘면서 전체적으로 조선 후기에 양반이 늘어났다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때 그 양반이라고 하는 것은 관료가 되었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의식적으로 이른바 교양인으로서 어느 정도 먹거리를 자기가 챙겨서 생활 경제를 꾸려가면서 교양인으로서의 양반, 교양인으로서의 독서인, 이런 폭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가면 그러한 스스로 양반이 되었다고 하는 의식이, 사의식이 이제 확장이 되는데요. 그런 것과 맞물리면서 이런 산림경제 같은 책들이 대개 사람들한테 이제 유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지는 조정에 나간 처지와 제야의 향촌에 은거하는 처지가 매우 다르지만 삶을 꾸려나간다고 하는 점에서 또 많은 사람들, 가족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을 거두어 먹인다고 하는 점에서 경제는 같다. 그러니 산림경제가 왜 중요하지 않느냐, 기본적인 먹거리를 챙겨서 독서인이 되는데 왜 이게 중요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산림경제는 의료라든지 경제라든지 농사라든지 하는 다양한 생활 백과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수록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산의 강진의 유배 갔던 다산 선생의 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배객들이 보통 유배를 가면 기본적인 생활을 자기가 꾸려나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돈이 많으면 뭐 노비를 사서 다 사 먹고 뭐 남을 시켜서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강진의 유배 갔던 다산 선생도 텃밭을 구입을 해서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유배 18년 동안의 생활 경제를 스스로 꾸려나가셨거든요. 그때 남겨진 시들을 보면 쑥갓은 어떻고 해바라기는 폐를 활기차게 하고 겨자는 구토를 멈추게 하고, 이건 이제 이른바 이런 풀들을 심어서 식물들을 심어서 약재로도 활용하고 아플 때는 구급약으로도 쓰고, 상추는 먹으면 잠을 부르지만 우리가 상추의 그 하얀 그런 것들이 뭐 먹으면 졸립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적고, 토란을 많이 심은 건 내가 토란을 좋아하기 때문이고, 구기자나무를 심고 고사리 캐다가 국 끓여 먹고, 이런 생활의 실질적인 내용들을 다 자기가 스스로 해나가는 것들을 시로 이렇게 적은 게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조선 후기에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음식과 또 뭐 생활에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게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경야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진의 유배가 있었던 다산 선생이 자신의 제자인 윤종문이라는 사람에게 써준 편지에 이렇게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조정에서 벼슬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살아 이루고 들에서 밭가는 일을 농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족의 후예들도 서울에서 먼 지방에 유배돼서 몇 대 이후까지 벼슬이 끊기면 오직 농사를 져야만 가정경제를 꾸려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료가 돼서 녹봉을 받지 않으면 조선시대 수많은 양반들은 다 어떻다고요? 기본적으로는 다 농사를 짓고 가정경제를 꾸려서 자신의 부모님을 봉양하고 자식들을 키워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산 선생은 특이하게 농사만 져가지고는 너무 꾸려나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원포, 채소밭을 만들고 또 과일나무, 이게 과수원이죠. 그다음에 채소밭을 만들어 갖고 이 원과 포라고 하는 과일나무도 심고 채소도 심고 해가지고 그걸 잘 길러가지고 또 시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돈을 또 마련하는, 그걸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 앞서 백사 이항복 선생의 생활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마다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성호 이익 선생, 다산 선생이 면면이 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먹거리를 준비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식재료들을 스스로가 준비해 가지고 살아갈 준비들을 하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런 계획들이 많아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산림경제라고 하는 책이
대중적으로 널리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산림 경제에는 다양한 생활 정보들이 적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집에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시장에 갖다 팔아갖고 돈도 만들면은 이거는 돈도 어느 정도 해서 가난을 갖다 구제할 수 있으니까 가난한 선비들이라면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다산 선생은 자식들한테도 남양주에 있는 집 근처에 과수원도 만들고 채소밭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채소도 기르고 해서 시장에 팔아서 생활을 꾸려나가라고 계속 그렇게 편지도 쓰시고 지도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조선시대의 사대부라고 하는 것이 앉아서 책만 보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농사 짓고 책을 보는 주경야독을 자신의 기본적인 생활의 방식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9세기에 안성에 살았던 심대은이라는 실학자도 보면 이분도 여러 해 동안 고시를 통해서 과거에 도전을 했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스스로는 이제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동생들과 함께 소반을 만들어서 이른바 공인이 되는 기술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거 상을 만들어 갖고 기술자가 돼 갖고 생활을 꾸리다니, 난 그래도 지식인인데, 난 그래도 독서인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이제 스스로 일이란 크고 작은 것을 가리지 않고 스스로 일해서 스스로 먹게 되어서 그게 매우 귀하고 부끄럽지 않다는 이야기를 자신의 글에 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선후기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관료로 나아가지 못하는 대신에 어떤 식으로 생활을 꾸려나갈 것인가를 모색하게 됩니다. 일부는 상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누구는 채소밭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고 관련된 지식들이 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반찬을 만든다든지 음식을 또 준비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여성들의 특별한 그 지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규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의 방이죠. 규방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여성들의 방을 규방이라고 하는데, 규방에 여성들에게 필요한 지식들만을 또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들게 되는, 아까 산림경제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생활경제의 내용이라고 하면 이 규방에 필요한, 여성들에게 필요한 또 책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글로 만들어서 출판하는, 또 책을 내는 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선 후기에 가면 여성들도 스스로 지식인으로서 이런 지식들을 수집을 해서 책을 만들고 출판에 앞장서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 지식인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여자 선비라고 해서 여사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여사 그런 게 여성 지식인이라는 의미인데, 조선 후기로 가면 이런 식으로 여성들이 자신들이 유리한 지식에 관해서 이걸 수집해서 정리해서 책으로 내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규합청사라는 것도 그런 책 중에 하나고, 보시는 것처럼 술 빚는데 좋은 날, 길일, 이런 것들이 이제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잠깐만 한 꼭지를 보면 반찬에 관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성들의 지식을 정리한 것이고요. 석박지죠. 석박지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추동간에 좋은 물을 너무 짜게 절이지 말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여성들이 자신의 삶과 관련된 지혜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책들은 사람들에게, 생활 경제를 꾸리게 한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반찬뿐만 아니라 출산, 육아, 여러 가지 여성들의 정보들이 이 책들의 수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과 관련된 책은 다 물론이거니와 반찬 내용들이 상당히 많지만 제가 일부만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서 조선 후기에 출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로 가면, 18세기, 19세기로 가면 이렇게 생활에 필요한 모든 지식들을 다 수집하려고 하는 일종의 총서, 모든 것들을 수집하려고 하는 기획들이 여러 군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규합총서, 여자들에게 필요한 지식들의 모든 것, 규합총서라고 한다면, 임원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향촌에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기본 교양인, 독서인들을 위한
모든 것들의 지식이 모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임원 경제지, 임원 십육지, 이게 임원이라는 건 아까 말한 살림이랑 같거든요. 뜻이. 그러니까 살림에서 살아가기 위한 정보들을 모으는 이제 그런 기획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서유구라는 학자입니다. 파주에 있었던 서유구라는 학자는 16개의 챕터, 그 정보를, 지식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16가지 카테고리에 따른 산림 경제를 갖다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세기 중에 홍한주라고 하는 학자는 이 임원 16지를 일컬어 뭐라고 하냐면 근세의 산림 경제를 따라 더욱 확대한 책을 만들었는데, 더 많은 자료를 지극히 모아서 풍부하니 산거 경제, 이른바 향촌에서 홀로 살아가는 독서인들을 위한 아주 훌륭한 서적이라고 할 만하다. 여기에 보면 엄청난 정보가 이제 수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서유구라는 분의 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방의 사대부 양반이란 자들은 10대조 이상에서 벼슬한 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무식쟁이도 손에 쟁기와 따비를 잡지 않는다. 농사 짓는 것을 꺼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농사를 다 지어야 하는 거거든요. 한갓 문벌만을 빙자하여 공업과 상업에 대해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는데, 앞서 심대훈이라는 분은 스스로 소반을 만들어서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을 이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실학자라고 부르는 건데요. 스스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죠.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메뚜기처럼 곡식을 축내는 생활을 하다가 쓰러지고 만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임원 경제, 산림 경제, 이런 지식들을 다 모아서 제공할 터이니 여기에 기초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가도록 하라. 이제 이런 것이 이 서유구란 양반의 기본적인 지침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식들을 필요로 하고 그런 지식들의 기초에서 삶을 꾸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유구 그 책의 저자가 또 이런 글을 쓴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라는 식물들 가운데 효용 가치가 없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비록 노련한 농사꾼이라도 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본인이 가능한 중국에서 나온 거, 조선에서 온 경험들,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해서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알아내서 책에 수록한다면 부득이하게 먹을 것을 찾는 자들로 하여금 쓴바기야 냉이에 쓰고 단맛에 미혹되지 않게 하고 창포를 취하고 초는 독약이거든요. 독약을 버리도록 함으로써 오곡의 부족을 보충할 수 있다. 먹을 게 없을 때는 산천에 있는 여러 가지 나물들을 가지고 구황을 이겨낼 수 있다든지 배고픔을 이겨낼 수 있다. 어찌 구황에 배고픔에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상당히 많은 구황, 기근을 이겨낼 수 있는 정보들이 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살아가는 농사기술, 과일 재배 기술, 채소 재배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제공되고 음식을 어떻게 만들고 반찬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농사를 망쳐서 기근이 들었을 때 또 저걸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그런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수록이 됩니다. 이런 구황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시대 내내 우리가 알다시피 보릿고개라는 걸 피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구황과 관련된 정보들이 매우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용들이 이제 수록이 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저희 학교 학생들하고 구황을 이겨내는 기술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하면서 구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솔잎을 갖다 잘게 잘라가지고 그걸 쌀하고 섞어서 솔잎죽을 만들어서 먹는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솔잎죽을 학생들하고 한번 끓여 먹었다가 크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입에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솔잎죽을 도대체 이게 교수님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기술들이 이 책에 이제 수록이 됩니다. 그래서 솔잎 초근목피로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나무 껍데기를 벗기고 솔잎을 잘라가지고 그놈을 모자라는 쌀하고 섞어서 죽을 만들면 도저히 입에 넘길 수가 없을 정도로 까끌까끌하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또 소화도 잘 안 되고 변비에 걸려가지고 큰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변비에 걸려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후에 가면 다양한 콩가루라든지
또 느릅나무 껍질이라든지 뭐 그걸 끓여서 물을 넣으면 또 변비가 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임원 16지라는 책에는 다 저수지같이 모여들어 가지고 정보가 전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 한 권만 있으면 지방에서 홀로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런 이제 지식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를 제가 인재지라고 하는 구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산천 초목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이 양반의 글 중에 뭐 더 밑으로 있는데 일부만 정리를 하자면 초목을 먹는 방법입니다. 들에 나가서 나무를 뜯어갖고 그걸 어떻게 먹을 것인가 하는, 그래서 절여서 먹는 방법, 미숫가루나 죽으로 먹을 수 있는 거, 이파리를 먹을 수 있는 거, 뿌리를 먹을 수 있는 거, 심지어 이파리를 먹을 수 있는 건 128종에 대한 정보가 쭉 적혀 있습니다. 저런 걸 읽으면 이제 뭘 할 수 있을까요?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면서 뜯어다가 나물로 쟁여뒀다가 먹을 게 없을 때 저걸로 이겨내는, 지금 우리가 나물의 나라잖아요. 조선이라는. 한국은 나물 많이 먹고 야채들을 많이 먹는데 사실은 저게 어떻게 보면 먹을 게 없어서 기근을 이겨내는 지혜가 오늘날의 삶의 이제 하나의 그냥 방편이 된 건데요. 저기도 보면 100여 종이 넘는 저런 이파리를 먹을 수 있는 식물 정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저것만 보시면 밖에 나가서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보들이 적혀 있는 거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라든지, 꽃을 먹을 수 있는 거라든지, 순을 먹을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뿌리와 이파리를 다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공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근이 닥치거나 그래도 그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식들이 이제 여기에 모여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균의 한정록, 17세기 한정록을 보면 들쭉이라고 하는 그 복분자 베리를 갖다가 이용해서 그 젤리도 만들어 먹고 떡에다 이렇게 발라가지고 저 베리를 듬뿍 넣은 무슨 떡도 만들어 먹고 하는 그런 약간 뭐랄까 시골 생활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음식이 이 책에는, 임원 16제에는요 전부 기근을 이겨내기 위한 중요한 기술로 다 수록이 됩니다. 모든 주변의 자원들을 활용해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기 위한 정보로 이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하면 생활의 유지를 위한 하나의 식재료로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정보들로 쭉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임원 16지라고 하는 저 책은 이른바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 식재료를 구하고 활용하고 반찬을 만들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의 총집대성이라고 할 만한 그런 정보들이 적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때 먹고 사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오늘날처럼 뭐 여러 가지 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는 상황이 아니면 항상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망할 수밖에 없고 기근이 오고 보릿고개가 오기 때문에, 또 그것에 대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있는 나물과 열매와 이런 것들을 채취해서 그걸 이겨내는 기술들을 제공해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만든 것처럼 실질적으로 식재료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충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음식 재료를 전략하고 또 지나치게 많은 욕심을 부려서 이것저것을 취하는 그런 종류의 행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그런 철학들이 있습니다. 산림경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0가지 병에 걸려서 비명에 죽는 일은 대부분 다 음식을 먹어서 그런 것인데, 저때 음식은 과식이거나 과욕이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맛을 짜거나 달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과하게 취하는 것으로 말미암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음식의 해로움은 음악에 빠져서 문제가 생기거나 색에 빠져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음악이나 색은 우리가 절제할 수 있지만 음식은 하루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해로움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음식, 섭생이라고 하는 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둘러싸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매우 강조합니다. 제가 18세기
남산 어디 언저리에 살았던 유만주라고 하는 양반의 일기를 들여다보니까 이 양반은 조금 저 연도를 보시면 55년생인데 8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상당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도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주 관심이 많았고 자기 일기에 그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자세하게 수록을 해놓으셨는데 이 양반의 글에도 보면 양생을 잘하는 것, 섭생을 잘하는 것은 가난한 선비만한 게 없다. 오히려 부자들이 더 문제다. 왜? 부자들은 삶이 풍족해서 병이 없을 것 같고 가난한 선비들, 한사는 가난해서 병이 있을 것 같지만은 실상 그 반대다. 병이 있을 것 같은 부자들이 병이 있을 것 같은 가난한 자들이 병이 없고 병이 없을 것 같은 부자들이 병이 있는 건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이렇게 해놓고는 뭐라고 적어놨냐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조금씩 적게 먹고 먹어봐야 거친 음식이고 산의 진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뭐 따뜻한 방에 있기보다는 충분히 따뜻하지 않은 방에 있고 그래서 근골이 자연 단단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부자들, 귀인들은 반대로 겨울에는 너무 따뜻하고 여름에는 너무 시원하고 그렇게 해서 막 좋게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병이 들면 약초와 녹용을 먹어도 겨우 잘 낫지도 않고 오히려 건강에는 훨씬 더 안 좋은, 그래서 차라리 가난해야 더 건강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역설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가난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먹는 것이 적게 먹고 과하게 먹지 않고 산의 진미를 추구하지 않는, 욕심을 절제하는 이런 삶을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때 음식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지나치게 먹거나 지나치게 산의 진미를 추구하거나 이런 욕망을 과도하게 발산했을 경우에 오히려 훨씬 더 건강에 안 좋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매우 이제 깊이 뿌리내려져 있는 거죠. 사실 욕망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보면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많은 음식들과 전 세계 식재료와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으니까 맛있는 식당에 가서 막 맛있는 거 먹으면서도 또 맛집 속에 나오면 거기에 고개를 번쩍 돌리는 게 지금 사실 우리거든요. 현대인들이거든요. 이런 삶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이게 뭐 너무 가난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뭐 비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욕심을 절제하고 적게 먹고 지나치지 않는 것들을 삶의 철학으로 갖고 있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보통 말하기를 같은 병에 같은 처방을 쓴다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조선은 귀한 자들하고 천민이 달라가지고 대개 천한자는 기름진 음식을 적게 먹기 때문에 오장육부가 항상 잘 소통돼서 병드는 법이 없다. 결국 얘기는 뭐냐면 기름지고 볶고 지지고 한 그런 고기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덜 먹어야 건강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조선시대 때 음식과 관련된 생각들이 어떻게 구축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음식과 관련해서 16세기 아까 말씀드린 광상김씨, 저 안동의 광상김씨, 우리나라 최초의 요리책이라고 할 수 있는 수은자빵이라고 하는 책, 18세기에 이른바 살림의 이제 경제생활을 꾸리기 위한 살림경제라고 하는 책, 여기에 동일하게 관통하고 있는 정신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감정을 갖다가 적게 하고 지나치게 요동치지 않고 욕심을 절제해서 성색, 그 음악에 너무 매몰되거나 색에 너무 매몰되는 것을 절제하고 음식은 단박하게 하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저기에는 적게 먹는 것뿐만 아니라요, 지나치게 짜거나 지나치게 맵거나 지나치게 뭐 이런 것들을 줄임으로써 단박한 것을 추구해야 장수할 수 있다고 하는 철학이 여기 담겨 있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는 이제 매운 것이 막 너무 매워져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초과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은 욕망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나치게 욕망을 갖다 자극하는 것이 요즘 시대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절제함으로써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18세기에도 그대로 가서 음식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냐? 음식의 요체는 단박한 것을 추구하는, 단박한 것을 추구하는데 핵심이 있다. 지나치게 과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정신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규합 청소에 아까 그 안방의 지식들을 총 정리했다고 하는 규합 청소에 보면 사대부가 음식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그 두 가지만 적어봤습니다.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하라. 저 음식을 갈고 심고 거두고 까불고 지진 후에 결국 공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내 밥상에 하나가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게 지나치게 그걸 과욕을 부리는 것,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것들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하물며 짐승을 잡고 베어내니 이건 더 많은 사람이 애를 쓰게 된다. 그래서 육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많은 그 에너지도 들어가고 노력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육고기를 먹기 위한 상당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먹을 때 그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훨씬 더 자신의 욕심을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쭉 보면서 드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많은 이른바 그 교양인들, 생활 교양인들로서의 향촌에 사는 지식인들이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면서 음식 재료를 준비하면서 반찬을 만들어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이제 생활이 될 때 어떤 식으로 자신의 음식을 대하고 또 음식을 먹고 거기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것인가? 한마디로 욕심을 절제하는 겁니다. 과욕을 갖다가 절제함으로써만 건강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철학이 이 조선시대 때 음식의 역사학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오늘날의 수많은 음식 재료, 뭐 서양에서 나오는 식재료까지도 쉽게 수입해서 먹을 수 있는 오늘날의 뭐 이러한 정신을 갖다가 가지라고 하면 어불성설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나치게 욕망을 쉽게 드러내고 또 욕망을 막 분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비추어 보면 조선시대 때 과욕을 좀 줄이고 또 단박한 것들을 추구하고 욕심을 덜어냄으로써 건강을 추구하려는 저런 음식에 관한 철학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관련해서 강의를 이제 하고 여기 오기 전에 그 온라인상에서 이런 질문을 그 한 가지 주셨는데 뭐 제가 이 질문을 이렇게 받아 보니까 뭐 선조들의 지혜라 그럴까 뭐 그런 것들이 뭘까 강의 도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오늘날에는 너무 쉽게 먹을거리를 구하고 또 쉽게 먹을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에 비추어 보면 조선시대 때는 먹을 것들을 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고 또 뭐 좋은 식재료를 구하는 건 더더욱 어려웠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그래서 조선시대 때 늘 조금 더 욕심을 줄이고 그 재료들이 어떻게 왔는지 그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이 들어갔는지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절욕, 욕심을 절제하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모토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상기한다면 오늘날에 너무나 쉽게 음식을 탐하고 또 식재료를 갖다 구할 수 있고 뭐 이런 시대에 비추어 보면 오늘날에도 절욕이라고 하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그래야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구의 수많은 이런 문제들도 얼추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절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르침,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선시대의 음식의 역사를 통해서 뭐 혹 오늘날에 이렇게 뭐 배울 만한 지혜라고 말할 수 있다면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긴 시간 동안 조선 전기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 후기까지 어떤 식으로 음식에 관한 정보와 지혜들이 수집이 되고 전달이 되고 활용이 되었는지 이번 시간에는 주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욕심을 절제하라고 하는 그런 우리 조상들의 말씀을 강의의 마지막 뭐 정리하는 용어로 쓰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